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4398번 남부구치소 안에서 김건희라는 이름을 대체할 수용 번호가 나왔습니다. 특검은 내일 김 씨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수용 번호 3617번 윤 전 대통령과 달리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홍콩 짝퉁 가게에서 너무 예쁘고 똑같아서 샀다. 그러면서도 어떤 브랜드인지 확인하지 않고 샀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김건희 씨 구속의 결정타는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특검 조사실과 법정에서 한 답변들이 JTBC 취재로 더 자세히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나도 보석 공부를 해야겠다. 대선 직후 김건희 씨가 했다는 말입니다. 수천만 원짜리 바세론 시계를 전달한 사업가 서 씨를 JTBC가 인터뷰했습니다. 가짜는 진짜를 이기지 못한다. 어제 법정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목걸이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진술 역시 그렇습니다. JTBC가 김건희 씨의 특검 진술 내용을 새롭게 취재했습니다. 홍콩 모조품 가게에서 똑같아서 샀다면서도 어떤 브랜드인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변명을 늘어놓다 보니 결과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 된 겁니다. 첫 소식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특검은 지난 6일 김건희 씨를 조사하면서 2022년 6월 나토 순방 때 찾던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김건희 씨는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홍콩에서 현금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주고 산 모조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본인의 진술간에도 모순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는 홍콩의 짝퉁 가게에서 예쁘고 똑같아서 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브랜드를 확인 안 하고 샀다고 진술했습니다. 진품과 똑같아서 샀다면서도 어떤 브랜드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오빠의 장모집에서 목걸이에 모조품이 발견된 경위를 두고도 역시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어머니의 환갑기념 선물로 목걸이를 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순방 때 논란이 된 후 버리려고 했는데 오빠가 달라고 해서 줬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환갑 선물을 버리려고 했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대신 오빠에게 줬다는 설명 역시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특검이 진술을 의심하던 상황에서 진품 목걸이를 줬다던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는 김건희 씨의 거짓말을 판단하는 쐐기가 됐습니다. 김건희 씨가 대통령 취임 직후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목걸이 진품을 교부받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이 분명함에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착용한 제품이 20년 전 홍콩에서 구매한 가품이라고 진술하고 특검은 어제 구속심사에서 이 회장의 자수서와 진품 목걸이 그리고 모조품까지 모두 판사에게 냈고 결국 김건희 씨 구속의 결정타가 됐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김건희 씨가 서희건설에 진품 목걸이를 언제 돌려줬는가? 그 시점은 김건희 씨의 행태와 숱하게 제기된 의혹의 전모를 파악할 핵심 단서입니다.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에는 2023년 말과 2024년 초 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디올백을 받는 영상이 공개된 바로 그 이후입니다.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희건설은 2022년 3월 14일 반클리프 매장에서 목걸이를 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였습니다. 서희건설 쪽가 이사라고 불렀거든요. 사람들 이사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목걸이를 사간 사람은 이봉관 회장의 비서실장이었고 지시한 사람은 이 회장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김건희 씨가 목걸이를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자수서와 목걸이 실물을 특검에 냈습니다.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진품 실물을 이미 제출받아 압수하였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회장은 특검에 낸 자수서에서 김건희 씨로부터 목걸이를 돌려받은 시기도 특정했습니다. 2023년 말과 2024년 초 사이에 김건희 씨가 잘 썼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반클리프 목걸이를 돌려줬다는 내용을 적은 겁니다. 이때는 디올백 사건이 알려져 논란이 이어지던 시기입니다. 2023년 11월 서울의 소리는 최재형 씨가 김건희 씨에게 디올백을 건네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장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개된 영상엔 김건희 씨가 직접 해외 순방 때 착용한 장신구를 언급하는 육성도 담겼습니다. 해외 순방 간다고 최소한 악세사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 어쩌다 해가지고 빌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특검은 디올백 논란 이후 반클리프 목걸이로 법적 문제가 번질 것을 우려해 김건희 씨가 목걸이를 되돌려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목걸이를 직접 구입한 이 회장의 비서실장 최모 씨와 김팔수 서희건설 대표 등을 차례로 소환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어제 법정 안의 상황도 더 자세히 파악됐습니다. 김건희 씨가 최후 진술을 하는 도중에 판사가 말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반클리프 목걸이를 받았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김 씨는 누구한테요? 라고 되물었고 판사는 누구한테든 이라고 추궁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안 받았다고 끝내 부인했고 밤늦게 영장은 발부됐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8글자였습니다. 구속을 가른 한 방은 영장엔 포함되지 않았던 반클리프 목걸이였습니다. 특검은 김 씨 오빠 장모 집에서 압수수색한 모조품과 서희건설의 진품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도 공개됐습니다. 김건희 씨 측이 영장과 관련 없는 별건 수사라며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단호하게 제지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김건희 씨 최후 진술이었습니다. 김건희 씨는 결혼하기 전에 일들도 있다며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저것 받았다고 하는데 받은 것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재욱 부장판사는 김건희 씨 최후 진술을 끊더니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김건희 씨는 누구한테요라며 반문했고 정 부장판사는 누구한테든 받은 적 있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끝내 안 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정 부장판사는 곧바로 구속심사를 마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반클리프 관계자는 JTBC와의 단독 인터뷰와 그 이후 특검 진술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모두 밝혔고 대통령 선거 다음 날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런 분의 주얼리를 구매해 가신다고 하니까 저희 직원들끼리는 의심을 했죠. 김건희 씨 아니냐. 우스갯소리를 했죠. 근데 방송에서 또 나중에 진짜로 하고 나오니까. 서희건설이 자수하면서 모든 게 분명해진 상황에서 재판부는 피의자 본인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사실을 물었고 이는 영장 발부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2022년 3월 김건희 씨에게 반클리프 목걸이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브로치와 귀걸이도 주었다고 자수서에 적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며 줬는지도 인정했습니다. 그 뒤에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된 사위의 인사청탁 때문이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부부를 뇌물죄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서희건설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반클리프 매장을 찾았습니다. 당선된 날 다시 와서 3천만 원에서 최대한 5천만 원대 사이에 물건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것저것 보여드리다가 딱 그 목걸이가 있어서 근데 5천만 원 좀 오버하거든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2022년 3월 이 반클리프 목걸이를 김건희 씨에게 줬다고 자수했습니다. 사자마자 곧장 당선 축하 선물을 한 겁니다. 이때 자신이 주도하는 조찬 기도회 참석을 요청했다고도 했습니다. 그해 12월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나란히 조찬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장은 한 달 뒤인 2022년 4월에도 김건희 씨에게 브로치와 귀걸이를 줬다고 자수서에 적었습니다. 반클리프 관계자도 나토 목걸이를 사가고 얼마 뒤 추가로 선물을 사기 위해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연락이 왔었죠. 2천만 원 정도대 브로치 구매하고 싶은데 추천해줄 만한 거 보내달라. 선물할 거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회장은 이때 자신의 사위 박성근 전 검사에 대한 인사청탁을 했다고 자수서에 썼습니다. 2달 뒤 박 전 검사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는 첫 나토 순방에서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목걸이, 티파니 앤 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를 하고 등장했습니다. 특검은 인사권 등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뇌물수수의 공범이라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서희의 맞사위 박성근 전 검사는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당시 한덕수 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임명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수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가 구속되면서 서희건설에 대한 전방위 수사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자수서엔 맞사위 박성근 변호사에 대한 인사청탁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 변호사는 2022년 6월 한덕수 전 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비서실장을 윤 전 대통령에게 뽑아달라 했다면서 임명 과정을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3번을 물어요.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걱정 마시고 하여튼 저 뽑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이력서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특검은 이 회장이 건넸다고 밝힌 목걸이가 그해 6월 김건희 씨가 나토 순방에서 착용한 목걸이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이 회장의 사위가 한 전 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겁니다. 특검은 인사청탁 등의 대가에 따른 뇌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전 총리와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네, 사회부에 이자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서희건설의 목걸이를 돌려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법적 책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도 굉장히 명확한데요. 뇌물은 이미 받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받는 즉시요. 그렇죠. 이걸 돌려줬는지 여부는 나중 가서야 양형에서야 고려할 요소라는 겁니다. 주고받은 시점을 좀 정리해보면요.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은 반클리프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그리고 그라프 귀걸이였죠. 이것을 2022년 3월에서 4월에 걸쳐서 김건희 씨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두어 달 뒤에 이걸 나토 순방에서 김건희 씨가 실제로 착용하고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2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지난 2023년 말에요. 디올백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제서야 김건희 씨가 잘 썼습니다 라면서 그 장신구들을 다시 돌려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나토 장신구들이 재산 신고가 안 돼 있다면서 관련해서 고발한 게 2022년 9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수사가 시작되고도요. 1년이 훨씬 지나서야 돌려준 셈입니다. 예. 황급히 돌려줬다라는 생각을 지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게다가 뇌물의 명백한 대가도 지금 인정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서희건설의 맞사위죠. 박성근 전 검사의 취직을 청탁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 박 전 검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이 됐는데 바로 직전 리포트로도 보셨듯이 당시에 한덕수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이 딱 인선하셨다라고 직접 언급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금품을 받았고 그 인사청탁이 실현이 된 겁니다. 예, 인사권이니까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되겠죠. 예, 특검은 서희건설을 뇌물 공여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김건희 씨와 함께 공직자인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도 뇌물수수의 공범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이 김건희 씨가 금품을 받고 그 청탁을 윤 전 대통령을 통해 실현시키는 공모관계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이 윤 전 대통령이 이 과거 그 특검 수사팀장이던 시절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경제공동체 공범으로 수사했던 그 당시의 논리와도 유사합니다. 예, 이봉관 회장이 자수했잖아요. 예. 자수를 했다는 건 법적 책임을 좀 면해보겠다 이런 속셈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일단 구속만은 피하겠다 이런 의지로도 보입니다. 예. 이 반클리프 관계자가 저희 JTBC와 단독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또 상당한 압박으로도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당선과 동시에 뇌물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그 인터뷰에 따르면 매장 직원들에게 김건희 씨를 묘사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다시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느 분한테 선물을 할 거냐 도대체 그렇게 문의를 했더니 절대 말을 하실 수 없대요. 뭐 좀 말해주실 수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50대인데 30대 같이 보인다. 그리고 키가 크고 엄청 멋쟁이시다. 네, 그렇지만요. 이 처벌 소위 낮출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거짓 진술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봉건 회장도 언제든 구속 갈림길에 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씨가 받은 고가의 물건들이 서희건설에서 받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서희건설 그리고 남은 건 그 다음은 통일교발 명품들입니다. 예. 6천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그리고 총 2천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가지였죠. 이거 중간 전달자인 건진법사는 다 잃어버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통일교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학자 총재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검은 이를 대비해서요. 목걸이를 준비하고 건진법사에게 전달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거의 매일같이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통일교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전달한 등의 수사도요.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네, 지난 정부를 돌이켜보겠습니다. 당시 세간엔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김건희 정권이란 얘기가 파다했습니다. 여사 라인, 한남동 7인회란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친윤계는 두 눈으로 일관했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한 달 뒤인 2022년 6월 나토 순방을 떠나는 전용기에 민간인 신분 신모 씨가 탔습니다. 검찰 출신 이원모 당시 인사비서관의 부인입니다. 대통령실은 해외 경험이 풍부해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지만 김건희 씨와의 친분이 작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비선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 반려견과 찍은 사진을 팬클럽 건희사랑을 통해 공개한 겁니다. 김 씨의 지시를 수행하는 대통령실 내 여사 라인, 이른바 한남동 7인회가 공공연히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관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키 먹지. 동해 황 회장 아들. 당시 여당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귀를 닫았습니다. 김건희 라인이라는 말은 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립니다. 자기 업무가 아닌 거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면 야단도 치고 개통 밟아서 다시 하라고 딱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관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에서는 친윤계까지 나서 오히려 한 전 대표에게는 도곡동 7인회가 있지 않냐며 김 씨를 두둔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김 씨는 윤 전 대통령의 비호와 비선에 둘러싸여 전횡을 저지르다 구속이란 결말을 맞게 됐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김건희 씨를 비호했던 건 배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나마 몇 번 했던 대국민 사과에서도 부인을 두둔하는 발언이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계엄 전 마지막 회견에선 국정농단이 아니라 아내의 조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김건희 씨는 허위 이력 논란 등으로 영부인이 되기 전에 사과부터 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지내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해외 순방 중 명품 매장을 방문하는 모습이 포착되더니 급기야 민간인이 건네는 고가의 가방을 받는 장면까지 공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때마다 김 씨를 감쌌지만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결국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총선에서 참패한 뒤 그리고 명태균 씨와 얽힌 여사 공천 개입 논란이 걷잡을 수 없게 된 뒤였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 말뿐인 사과 아니냐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유경수 여사께서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대통령에 대한 아내로서의 이런 조언 같은 것들을 마치 국정농단화 시키는 거는 그거는 정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역시 봐주기였다는 비판이 잇따르며 김 씨에 대한 특검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마지막 사과 한 달 뒤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김건희 씨 구속 이후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당 대표 후보들, 그중에서도 반탄파들은 폭거, 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가 구속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정한 수사를 언급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당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정당하고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지만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이른바 반탄파 주자인 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폭거이자 만행이고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교수 사면 직후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네 분을 모두 구속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3개 특검 인권 탄압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비교하면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말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찬탄파인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절연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국민을 힘들게 한 배신자는 윤 전 대통령 부부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씨의 구속을 계기로 특검이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는 끝까지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는 존재 자체가 거짓입니까? 조국혁신당도 김 씨의 구속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권성동 의원이 연루된 통일교 무더기 가입과 청탁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당대회 연설회 때문에 당사를 비웠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빈집털이를 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걸음을 재촉하며 당사로 향합니다. 오전 당사 압수색을 나온 김건희 특검을 막아보려는 겁니다. 하지만 의원 다수와 지도부는 오후 열리는 당대표 선거 후보 연설회 참석을 위해 대전에 가 있던 상황.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야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일명 용팔이 사건 같은 깡패짓을 자행한 것입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빈집털이범 아닌가요? 특검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건진법사를 통해 대거 입당한 통일교 신자들이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해 청탁을 하려 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원 명부가 필요하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입당 서류에는 종교를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원 명부로는 확인이 안 된다며 과잉 수사라 비판했습니다. 500만 당원 전체의 당원 명부를 달라고 하는 것은 과잉수사 금지 원칙에 명백히 반할 뿐만 아니라 500만 명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또 특검이 출연한 특정 종교인 20명에 대해 국민의힘 당원 여부를 확인했다고도 했습니다. 대조한 결과 특검 측이 제시한 20명은 단 한 명도 우리 당 당원이 아닌 것으로 판별됐습니다. 대전 연설회가 끝난 뒤 서둘러 서울로 올라온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당사에서 특검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결단코 우리 당의 당원 명부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서로를 배신자라고 부르는 건 물론이고 김건희 씨 구속에 대한 입장도 반으로 갈렸습니다. 국민의힘 합동연설회는 오늘도 고성과 야유가 난무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한길 씨는 자기 덕분에 전당대회가 흥행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놨습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합동연설회 시작부터 관중석은 찬탄 반탄으로 갈라져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무대에 오른 찬탄 반탄 당대표 후보들은 서로를 배신자라고 공격하고 상대 후보 지지자들을 향해 손가락질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며 국민의힘과 우리 동지들을 팔아넘기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배신자는 바로 국민의힘을 거의 괴물 수준으로 만들고 집권 여당의 직위를 야당으로 전락시킨 윤석열 부부가 배신자입니다, 여러분. 지지자들의 반응도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앞서 전한길 씨로부터 배신자 공격을 받았던 김근식 후보가 김건희 씨를 언급하자 야유는 더욱 커졌습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습니다. 창피합니다. 참담합니다. 쪽팔립니다. 이럴 거 몰랐습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하자고 이야기한 게 그게 내부 총질입니까? 김건희가 옳아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지난 8일 대구 합동연설회 때 찬탄 후보 공격을 선동해 행사장 출입이 금지된 전한길 씨는 자신의 희생으로 선거가 흥행하고 있다는 황당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전당대 안에도 온통 전한길 이야기였답니다. 흥행에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전한길이 희생함을 해가지고 전한길이가 현재 정치의 중심에 와 있고 국힘 전당대의 중심이 전한길이에요. 국민의힘은 내일 수도권에서 마지막 합동연설회를 치릅니다. 지도부가 연일 단합을 당부하고 있지만 내일도 후보들과 당원들 사이 극한 갈등은 재현될 전망입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잠시 후에 김건희 씨 관련 소식을 이어가겠습니다. 명품 시계를 구입한 사업가는 대리구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저희 JTBC는 뇌물 혐의가 짙어지는 이유를 보다 자세하게 취재했습니다. 성인 남성의 무릎 높이까지 빗물이 차오르고 이렇게 파도가 치기도 합니다. 오늘 수도권은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내일 새벽까지 또 많은 비가 예보돼 있다는 겁니다. 이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앞,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차도와 인도가 어딘지 아예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맨홀 뚜껑이 열려 곳곳에서 물이 역류하고 도로 가운데 있던 트럭은 옴짝달싹 못합니다. 아저씨 저 어떡하냐. 차 있었네. 사람이 빨리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하천도 곧 범람할 것처럼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오늘 내내 빗물이었거든. 아침 내내. 와 이거 옆에 다 올라왔어 이거. 아니 저 다리가 괜찮을까? 그니까. 하천 바로 앞에 사는 주민들은 걱정이 더 컸습니다. 아니 여기 이만큼 올랐어. 그러네. 아니 이거 넘으면 우리 아파트. 차오른 물에 산책길은 사라지고 가로등도 윗부분만 보일 뿐입니다. 서울 시내 29개 하천은 출입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한때 열차 운행도 중단돼 승객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서울, 경기 북부, 인천 등 수도권 일대는 말 그대로 물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경기도 김포, 고양, 인천 옹진과 서울 도봉구 등엔 200mm 넘는 물벼락이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강우량이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관측된 곳도 여럿 있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끌어올린 고온 다습한 공기와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비구름대가 만들어졌는데 이 비구름대의 폭이 좁게 형성돼 수도권 일대만 집중 타격한 겁니다. 비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에 시간당 7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내일까지 강수량은 수도권이 최대 200mm, 강원 150mm, 충청권 100mm로 예상됩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네, 저희 JTBC 취재진은 서울 반지하 주택가를 점검해봤습니다. 3년 전에도 극한 폭우로 반지하에서 일가족이 숨졌지만 여전히 대비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집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밤 폭우가 예보돼 있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송혜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밤새 많은 비가 예보된 직후 취재진은 서울 시내 반지하 주택가를 돌아봤습니다. 3년 전 폭우 때 피해가 컸던 지역 가운데 한 곳입니다. 취재진이 둘러본 주택 30채 가운데 10채 정도는 여전히 창문에 물막이판이 없었습니다. 공동 현관에 침수를 막을 시설이 없는 곳은 더 많았습니다. 폭우가 쏟아질 경우 손 쓸 틈 없이 창문과 현관문을 통해 물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물이 차올라도 탈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관문이 막히면 창문으로 나가야 하는데 물막이판 뒤로 방범창이 있어 막상 위급할 땐 빠져나가기 어렵게 된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하 같은 데는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돼버리니까 우리 여기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좀 겁이 나요. 서울시는 침수 우려 가구에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신청해야 하는 만큼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시설이 개선됐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또 개선됐지만은 또 부실 공사도 있을 거고.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밤중 폭우가 잦아지면서 주민들 불안은 더욱 큽니다. 비 항상 올 때마다 불안해가지고 차도 침수될까봐 차를 잘 여기도 안 돼요. 또 사람 또 죽을까봐 무섭죠. 전문가들은 반지하 주택에선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기 시작하면 즉각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외부의 수위가 자동차 실내보다 수위가 높기 때문에 그 수압에 의해서 열리지 않거든요. 반지하에서도 마찬가지로. 탈출이 어렵다면 119나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고 가능한 높은 곳에 올라가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JTBC 송혜수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동대문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이 건물은 필로티 구조여서 불이 급격하게 번졌는데 탈출구는 한 곳뿐이라 대피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주택가 골목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짙은 연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지금은 현장 감식이 한창입니다. 주차장 내부는 모두 검게 그을렸고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리어카의 폐지들도 한 곳에 쌓여 있습니다. 불은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방이 뚫려 공기 유입이 원활한 구조 탓에 불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나왔더니 이제 이 앞으로 불이 이미 저 위로 다 쏟아올라서 3, 4층쯤에서 불이 난 것처럼 보일 만큼 밖으로 많이. 주민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대피로도 1층 주차장으로 연결된 문 하나뿐이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놓여있던 리어카에서 불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출구가 막혔고 하마터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겁니다. 그냥 한 손으로는 계단이 닿고 한 손으로는 이 코 이렇게 들어맞고 더듬이 그냥 이거 아니었으면 죽어도 잘 몰라. 경찰은 인근 주택 CCTV에서 화재 직전 한 남성이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나온 직후 불꽃이 일어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화와 방화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임지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의 5년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 밑그림을 공개했습니다. 국정과제엔 개헌과 검찰개혁 방안도 담겼지만 아직 검찰청 폐지 등 구체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5년의 설계도를 발표했습니다. 123대 국정과제 중엔 국민이 참여하고 만드는 개헌과 검찰개혁 방안이 담겼습니다. 그간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청은 폐지하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하여 또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와 국군방첩사령부 폐지 등 군 개혁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과 같은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방첩사는 폐지하고 필수 기능은 분산 이관하겠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 재편과 검찰청 폐지 등 구체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오늘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선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효율적 지출을 강조하면서 확장 재정 기조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한 대박 빌려다가 씨뿌려서 가을에 한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 성장 둔화로 세입이 줄어 국가 재정이 취약해졌다면서 한 말인데 국채 발행 방침을 시사한 걸로 풀이됩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장관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중학교 교사 출신 최규진 세종시 교육감을,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성폭력 상담소 자문위원을 지낸 원민경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소득 불평등 문제를 연구해온 주병기 서울대 교수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는 기재부 1차관 출신 이혁원 서울대 특임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건데요. 취임 직후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는 건 이례적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일본 도쿄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미국 방문에 앞서 23일부터 1박 2일간 일본을 실무 방문하는 일정입니다. 신임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먼저 찾는 건 이례적으로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 그리고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은 물론 영내 평화와 안정,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당초 방미 후 귀국길에 일본을 들리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오히려 일본을 먼저 방문함으로써 한미일 협력에 무게를 실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두 정상은 북한과 러시아, 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회담 뒤에는 만찬을 갖고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인적과 경제 교류 강화 방안 등도 다룰 예정입니다. 과거사 문제와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문제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측보다는 늘 이제 일본 측의 관심사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 건강적인 이익이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런 의제는 조율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인인 8월 15일을 앞두고 일본 고위급 인사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경우 정상회담 기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미국과 일본 순방이 확정되면서 그동안 검토했던 대미, 대일 특사단 파견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김건희 씨는 구치소 안에서 김건희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다른 수용자와 똑같이 수용 번호가 부여됐습니다. 4398번입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 나가 있는 조혜영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정식 입소 절차는 오전에 다 끝이 났죠. 네, 그렇습니다.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건희 씨는 오늘 오전 신체 검사를 받고 이 머그샷으로 불리는 수용 등록부 사진을 촬영하는 등 일반 구속 피의자들과 똑같이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 수용자 번호는 4398번이 부여됐습니다. 이 여름용 수의로 갈아입고 2평 남짓한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이 저녁 식사로는 열무김치와 비빔나물 등이 제공됐는데 김 여사 측은 건강상 문제로 식사에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변호인단이 구치소를 찾아서 접견을 했는데요. 내일 특검 조사에 출석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어제는 구치소 주변에 셀 수 있을 정도의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장 음이 좀 들리는데요. 네, 어제 자정쯤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질 때까지 이 구속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이 좀 모여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지금도 일부 몇몇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어제보다는 비교적 한산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구치소 안에서의 생활도 다른 수용자들과 다르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김건희 씨가 머무는 두 평대 독방 모습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서울 남부구치소는 2011년에 준공이 돼서 윤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구치소보다는 비교적 신식 시설이지만 이 독방의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접이식 매트리스와 텔레비전, 그 책상 등이 있고요. 이 선풍기는 있지만 에어컨은 따로 없습니다. 이 목욕을 할 때는 공동 목욕탕 을 사용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의 부인인 만큼 다른 수용자들과는 마주치지 않도록 이 동선과 시간대를 좀 분리해서 운영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운동 시간도 마찬가지로 다른 수용자들과는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가 됩니다. 경호처의 경우가 모두 중단된 만큼 내일 특검 조사를 위해 출석할 때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조혜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나도 보석 공부 좀 해야겠다. 김건희 씨가 영부인이 된 직후에 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수천만 원짜리 바세론 시계를 전달한 사업가입니다. JTBC가 이 사업가를 인터뷰했습니다. 양빈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시계를 앞에 두고 앉아있는 이 남성.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구매해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사업가 서모 씨입니다. JTBC는 서 씨를 만나 김건희 씨가 명품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물었습니다. 서 씨는 김건희 씨와 6, 7년 전부터 알고 지냈는데 김 씨가 영부인이 된 뒤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되더니 이상해졌어요. 구두 이런 데다 돈 바르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명품에 대해서도 잘 몰랐었고 내가 얘기하면 다 모르더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관심도 없고. 해외 사절 등 외빈을 만나면서 명품 장신구에 빠졌다는 겁니다. 본인이 너무 초라하더라. 굉장히 엠베러스했다. 딴 사람들은 막 이렇게 저 디너 파티에서 막 보석 이렇게 해서 자기만 없어갖고 뭐 한국말로 팔렸다는 얘기죠. 김건희 씨가 각국 정상의 영부인들을 언급하며 보석 공부를 하겠다는 말을 꺼냈다고도 했습니다. 근데 영부인들이 다 파티 자리에서 보석들 어마어마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도 보석 공부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김 씨에게 추천해준 브랜드가 반클리프 앤 아펠이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것 좀 많이 아니까 이거저거 많이 알려줬죠. 내가 좀 스페셜하면서도 좀 그런 독특함을 갖고 있는 게 반이다. 그런 걸 얘기하고 반을 갖다가 누구한테 사달라고 그랬는지 뭐랬는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뒤에 이뤄졌다고 합니다. 이후 김건희 씨는 2022년 6월 첫 나토 순방에서 6,200만 원대 반클리프 목걸이를 착용했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서 씨로부터 3,500만 원에 구매한 바쉐론 시계를 전달받았고 같은 달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300만 원대 디올백까지 받았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사업가 서 씨는 김건희 씨에게서 돈을 받아 시계를 대신 구매한 거라며 뇌물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 결과는 달랐습니다. 서 씨는 김건희 씨에게 5만 원권 지폐로 500만 원을 받았고 특검에 진술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정상가가 5천만 원인데 10분의 1만 받고 사준 셈입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로봇계 수입업자 서모 씨는 김건희 씨에게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 씨 돈을 받아 자신이 대리 구매를 했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때 자기 지금 뭐 통장에서 돈 나오고 이런 거 시계 산 거 이런 거 나오면 좀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서 씨는 특검 조사에서 시계를 사온 뒤 김건희 씨가 5만 원권으로 현금 500만 원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받은 장소로 한남동 관저 인근의 한 식당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 씨가 산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는 원래 5천만 원짜리였습니다. 하지만 영부인이 쓸 시계라고 매장에 알려 할인가인 3,50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본사에서 허락을 받아야죠.
이건 영부인이 사는 거다. 얼마나 해주느냐 이렇게 이거 영부인 사는데 좀 더 해주는 거 없냐 그런 게 있다. 스위스에서 제가 전화하고서 알아보고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고. 서 씨의 진술대로라면 김건희 씨는 정상가 5천만 원에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돈을 건네고 시계를 전달받은 게 됩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실제 500만 원을 건넨 것이 맞는지 나머지 구매 대금인 3천만 원의 출처는 어딘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김건희 씨는 내일 오전에 구속된 뒤에 첫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번엔 경호 차량을 타지 않습니다. 호송차를 탑니다. 그리고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법조팀의 연지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상황을 좀 짚어보죠. 일단 특검에 출석하기로 결정을 한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특검은 서울 남부구치소로부터요. 내일 오전 10시에 김건희 씨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이라는 이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오늘 변호인 접견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건강 상태를 살핀 뒤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구속된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간의 전례를 볼 때 이 포토라인을 설치하지 않고 또 출석하는 모습도 공개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 안 나오고 있고 김건희 씨는 나오겠다고 하고 선택이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좀 선택이 다른데요.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뒤에 소환, 그리고 조사, 체포까지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이 최소형이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않고 좀 지지를 좀 결집시켜 보겠다 이런 전략으로 좀 풀이가 되는데요. 이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사정이 다릅니다. 예. 조사에 일단 응해서 형량이나 무죄를 주장하는 게 실익이 좀 더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지금 줄줄이 수사가 남았잖아요. 혐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계속 조사가 필요해 보이긴 해요. 맞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요. 영장에 적시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건진법사를 통한 이 통일교 청탁 의혹과 명태균 씨 여론조사 수수 의혹은 어느 정도 수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당장 오는 18일에 이 건진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넣지 않은 의혹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구속 핵심 물증이었던 이 반클리프 목걸이 그러니까 이 서희건설의 인사청탁 의혹 그리고 어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 김예성 씨가 귀국하면서 이 집사 게이트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서희건설 집사 게이트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2022년 3월에 김건희 씨에게 반클리프 목걸이 등을 건네면서 청탁을 했다고 인정하는 이 자수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예. 또 본인이 주도하는 예배에 윤 전 대통령이 참석해달라는 것과 사위들의 인사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고 구체적인 내용도 담았습니다. 특검은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서 청탁 경위를 구체적으로 규명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어제는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이 김예성 씨가 귀국한 뒤에 체포돼 곧장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무고하고 떳떳하며 어떠한 부정이나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 김 씨가 어떤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서 수사가 속도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예.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가 시작이 됐죠. 압수수색도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특검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예. 또 조금 전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던 이 로봇 개 수입업자에 대한 이 시계 전달 의혹도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김건희 씨의 구속은 특검 수사의 끝이 아닌 이 시작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예, 끝이 아닌 시작이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연지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 더 위험한 곳이 바로 빈집입니다. 대도시 부산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아이들이 색다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밀착 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 없는 골목을 지키는 건 노란 고양이였습니다.
다가가도 도망치지 않고 따라오라는 듯 돌아봅니다. 풀숲을 헤치고 걸어간 곳, 빈집이었습니다. 빈집들이 많은 골목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접근 금지라는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계단 위로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자주 오가는 계단인데 사람이 사는 곳과 살지 않는 곳이 함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비가 올 때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더 올라와 보니 이 지역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경고문도 붙었습니다. 그리고 집과 집 사이에 지붕 구조물이 무너진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빈집인데 입구가 아예 쓰레기로 꽉 차서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집 안쪽을 살펴보니 풀이 많이 자랐습니다. 하나둘 떠났지만 들어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빈집은 방치됐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철거할 수 없습니다. 저기서 올라오면 구더지가 요만한 구더지가 올라와요. 두더지? 네, 구더지. 구더기 말고 두더지? 네. 두더지가 있어요. 벌거지. 우리나라 두 번째 도시 부산은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중 빈집이 가장 많습니다. 부산 진구만 1,800여 채 이릅니다. 다른 동도 더 살펴봤습니다. 빈집에 붕괴 위험이라는 경고문이 붙었는데요. 이렇게 손만 잠깐 대도 떨어질 것 같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사람이 많고 집은 모자랐던 시절이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산업화 시기에 커다란 신발 공장들이 많았었어요. 한 건물에도 한 10가구 이상 살고도. 저출생, 고령화, 재개발, 저발전 등 여러 문제가 얽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고 아이들이고 다 아파트 새로 지은 집으로 다 가고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마을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떠나가고. 조용하고 삭막하게 변해가던 이 마을, 지난 5월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지자체가 주인 동의를 받고 빈집에 텃밭을 만들었고 동네 초등학생 아이들이 씨앗을 뿌렸습니다. 저는 토마토랑 고추랑 상추랑 그리고 깻잎이랑 오이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하늘이 어때요? 하늘이 직접 식물한테 물을 주고 있어요. 오이가 조금씩 자라고 있는 걸 보니까 뭔가 기분이 좋아져요. 오이를 좋아해요? 아니요. 현선이 오이 좋아해요? 네. 집에 있을 때 겉에 부분은 딱딱했고 안에 부분은 말랑했어요. 파 드시고 싶어요. 대파. 대파? 네. 대파도 잘 먹어요? 잘 안 먹는데. 상추 고기에 먹을 때 삶아서 먹어요. 부스러진 빈집 사이에 아이들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는지 어느 날 제비가 날아와 둥지를 틀었습니다. 제비는 사람 많이 사는 곳을 찾아오는 환경 지표종입니다. 빈집을 허물고 텃밭을 가꾼다고 해서 텅 빈 마을이 하루아침에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흙을 다지고 씨앗을 심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일은 어쩌면 마을을 살리는 시작일지 모릅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이렇게 주차 스티커를 붙이죠. 스티커를 붙이면 흉기로 찌르겠다는 메모를 남겨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2,000세대가 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앞유리에 쪽지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이면 찾아가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섬찟한 내용입니다. 지난 7일 온라인 게시판에 글과 사진이 올라오면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원래 그것이 아파트 규약에가 나와 있는 건데 그 사람이 문제가 많아. 그래서 쪽지가 발견된 건 지난달 28일입니다. 지상주차 위반 부착물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파트에서는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만 지상주차가 허용되고 그 외 시간에는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경찰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접수됐습니다. 형식적인 게 아니고 굳이 지금 전화 그래가 그건 아직은 없겠다. 그래서 지켜보자 이런 식이요.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어제 오후 아파트에 살고 있는 2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불법 주차하니까 스티커를 자꾸 붙이고 한 장만 붙인 게 아니고 막 전면에다가 여러 개 붙이고 이렇게 화가 나서 그럴 거예요.
경찰은 남성을 협박 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할 때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구속이 되자 수천만 원대 목걸이를 건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 회장은 독실한 개신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가조찬기도회 회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회장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에 김건희 씨한테 수천만 원대 목걸이를 건네면서 자, 기도회 참석을 요청했다고 본인이 밝히기도 했었죠. 자, 실제로 윤 정부 첫 해입니다. 그해 12월 두 사람은 저렇게 국가조찬기도회에 나란히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기도회, 조찬기도회, 특히 국가조찬기도회에는 전직 대통령들도 많이 참석을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국가조찬기도회라는 행사는 정권의 성향에 상관없이 보시는 것처럼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 부부 모두 또는 혼자서 최소한 한 번 이상 참석했던 비중 있는 행사입니다. 예. 자,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어차피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인데 굳이 이 회장이 수천만 원대의 목걸이를 건네면서 참석을 부탁할 필요가 있었는지 혹시 그거를 이용한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닌지 뭐 이런 의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어쨌든 이봉관 회장은 당시 대통령 못지않게 바쁜 김 여사가 참석했다라고 하면서 발언을 했었는데 예. 그 발언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김건희 여사님께서도 대통령 못지않게 바쁘신데 이렇게 같이 오셨습니다. 제가 반드시 같이 안 오시면 안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쁜 거를 예, 저때 발언이 나왔네요. 근데 의례적인 발언일 수도 있겠는데 최근에 이런 고가의 목걸이 전달하고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또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참고로 김건희 씨는 국가조찬기도회 행사에 참석한 건 당시가 유일했습니다. 자, 그 이듬해부터는요, 다 알다시피 이른바 명품백, 그러니까 뭐 수천만 원대 목걸이나 시계보다는 조그마한 파우치 수준의 그런 명품백을 받아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 등에는 참석하지 못하는 뭐 이런 논란의 분석들이 있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참고로 지난해 조찬기도회는 11월 22일 열렸습니다. 알다시피 불법계엄 약 열흘 전이었습니다. 자, 당시에 박안수 육참 총장이 뭐 이후에 계엄사령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당시 박안수 총장이 윤 전 대통령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시죠. 예.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윤석열 대통령님을 축복하시어 특별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자, 지금 이미 계엄개혁을 준비하던 때이기 때문에 예. 지금 들으면 상당히 좀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인물들이 지금 엄청나게 의혹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그 기도회 때 발언들이 달리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1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것. 자, 불법계엄 이후에 앞장서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윤상현 의원이 오늘 김건희 씨가 구속되자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12.3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자신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누구도 동의한 적이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명확히 반대해 왔다라고 적은 겁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윤상현 의원이 보여왔던 태도와는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자, 윤상현 의원은 처음부터 명확히 반대해 왔다라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지난해 12월이었죠. 2차 탄핵 표결 직전에는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다 이런 식으로 옹호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누구보다 앞장서서 윤석열 부부를 옹호해 왔는데 둘 다 구속이 된 다음에 입장이 사뭇 달라져서
그쪽 지지층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윤상현 의원의 입장 변화 처음이 아닌데요. 자,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공천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자, 지난달이었죠.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서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해 주라라는 전화를 받았다라고 180도 다른 진술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윤상현 의원이 지난해 연말 1차 탄핵이 부결된 직후 내놨던 유명한 발언이 있었죠. 어차피 1년 지나면 다 찍어주더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윤상현 의원의 주장과 달리 1년이 지나도 윤상현 의원의 어떤 행보, 변신에 대해서는 잊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유권자들은 다 기억하고 판단하고 있죠.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화살이 비를 뚫고 날아갑니다.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 선수는 진이 빠진 듯이 헛웃음을 지어 보이죠. 양궁 대표팀이 다음 달 세계선수권을 앞두고 빗속 모의고사를 펼쳤는데 여기서 명장면이 쏟아졌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조용한 선수촌에 온갖 소음이 퍼져나옵니다. 갑자기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고 자, 이젠 경적 소리가 울려 펴지기 시작한 진천 양궁장이고요. 실전 적응을 위해 다음 달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 무대를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대회가 열리는 현장 근처에 공사장이 마침 있기 때문에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부러 공사장 소음을 대표팀은 두 조로 나뉘어 경기를 펼쳤는데 혼성 단체전 3, 4위전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끼리 맞붙었습니다. 대단한 이름들이 지금 3, 4위전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김재덕 안산, 이우석 임시현 선수. 관중 응원을 재현한 어수선한 소리에도 머리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져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결국 승부는 연장전 슛오프로 이어집니다. 안산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엑스텐! 임시현도 엑스텐! 지지 않네요. 명승부가 되고 있어요. 딱 한 발 9점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자, 그리고 김재덕이에요. 9점이 김재덕 선수에게 나왔고요. 3, 4위전에 이어 결승전에서도 슛오프가 펼쳐졌는데 이번엔 두 팀의 점수까지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10점을 쏜 팀이 이깁니다. 자, 서민기 선수의 20점 한 발이 오늘의 승리를 확정지어줬고요. 여자 단체전에서도 양보는 없었습니다. 상대팀과 30점 차, 남은 건 3발. 동점이라도 되려면 3명 모두 10점을 쏘아야 하는데 그걸 해냅니다. 대표팀의 화살은 이제 다음 달 실전을 겨냥합니다. 이 아쉬운 걸 이제 세계선수권에서 풀겠습니다. 지난 2023 베를린 세계선수권에서 인도의 종합 우승을 내준 양궁 대표팀은 4년 만에 1위 탈환을 노립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손가락으로 로스앤젤레스의 약자 L과 A를 만들어 보입니다. 이 손흥민의 유니폼은 미국 프로축구에서 인터 마이애미의 메시 다음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이 엄청난 인기 덕분일까요? 손흥민을 주인공으로 한 한정판 기념 카드도 나왔습니다. 손흥민의 사인과 지난 주말 미국 무대 데뷔전에서 찬 축구공의 조각까지 끼워 넣은 건데요. 카드를 사서 한정판을 뽑는 건 마치 복권에 당첨될 확률과 비슷합니다. 미국에서 조만간 이 손흥민 뽑기가 유행하지 않을까요? 공무원이 양복의 옷감을 뇌물로 받았다. 그 옷감으로 옷을 만들었다. 그 옷도 뇌물로 판단해 몰수할 수 있을까? 답은 그렇다입니다. 1991년 전직 대통령이 구수 끝에 합격한 제33회 사법고시. 그때 1차 시험 형법 2번 문제입니다. 공무원, 뇌물, 몰수. 그 개념을 아는지 확인하는 문항이었습니다. 신분이 없는 비공직자가 신분이 있는 공직자의 행위에 가담하면 공범, 그중에서도 공동정범이 되는가? 37번에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답은 그렇다입니다. 이처럼 국가는 뇌물, 공직자, 공범이 형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고시생들에게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그가 이 1차 시험을 치렀는지 어떻게 치렀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으나 법적 소양을 인정받아 그 관문을 뚫었고 이른바 법밥을 먹은 지 34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설적이게도 그 부부는 뇌물죄 공범으로 법의 심판대에 올라 있고 그래서 이 한마디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고시의 기억을 소환한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